오늘은 비가 내리다 오전에 점차 그친 뒤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차 북미 회담 장소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서 회담을 열겠다고 말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한 발씩 전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위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돼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강경파에게 협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3당이 국회 앞에 천막을 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예산안 연계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자유한국당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면서 오후 황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는데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되도록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에 옅은 황사가 섞여 내리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상공에 있는 황사가 비로 섞여 내리면서 오늘 이 짙은 황사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상층에 남아있는 황사의 일부가 낮 동안 남하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황사용 마스크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김해와 대구, 여수와 사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는 오늘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내리는 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전까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대구 14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퇴근길 무렵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때이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에 미세먼지 또 영하권 추위까지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개최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나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동남아 지역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 전용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1, 2월, 장소는 세 곳으로 압축해 밝힌 트럼프 대통령. 그 장소가 아시아냐는 질문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한 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의 비행거리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아시아의 중립지대인 싱가포르가 낙점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는 진작에 배제했습니다. It will be similar to the format we had before, most likely a different location. Again, it will be announced pretty soon.
따라서 동남아 중 북한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개최 의지를 피력했고 베트남은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로 꼽힙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등 유럽 제3국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이동 부담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이르면 1월 말 관측이 나오지만 북미 협상 속도를 보면 늦춰질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얼마나 빨리 신호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뉴질랜드의 에드몬드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다. 그냥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갔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의 마음 자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의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다들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꼭 해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제신다 아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정상회담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밤 서울공항으로 귀국합니다. 해경공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법관 출신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사무실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지난 2013년과 이듬해 강제징용 재판 연기 논의가 오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관회동 전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해 만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고심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이런 사적인 어떤 수단이나 혹은 사적인 행위로서 푼다면 이 문명국가는 깨지는 겁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번 법원이 청와대와 외교부, 김현장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라고.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되었지만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까?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법원 내부에서 이걸 못 찾아요? 1년 반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17년 것만 원본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하지 못했고 곳곳에서 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그건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들은 다음에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은 70년 만에 또 최대의 변형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게 우리가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언제적입니까? 홍대 대법원장 안 계세요? 국내에 안 계신 거예요? 국내에 안 계시고 기자회견 한 것 때문에 더 난리잖아. 한번 하면 그래서 얼굴이 나타나면 더 난리니까. 조사가 3번 이루어져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완전히 뒤졌어요. 400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재판에 관한 독립이 정치적 이 형태의 이 압력은 달라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또 다른 형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압력. 외부 세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썼다고 기억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가치가 헌법상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은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대중국 강경파의 손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을 맡는다고 중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파로 알려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상대해온 중국이 깜짝 놀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주장한 대중 강경파로 통합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중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will be monitoring everything. And again, I think in terms of, the scorecards and the monitoring, Ambassador Lighthizer is going to play an absolutely key role. There's nobody better than him in that business. Nobody better.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협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ere was a commitment from China that the agreement will include specific dates, specific targets, specific action items. This is not going to be just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미국 언론들은 협상파가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었다면 이제 강경파가 협상을 주도하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월가의 시각이 전해지며 추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현지 시각 3일 푸시백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1.18% 높은 7,062.41로 맞춰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도 1.85% 상승한 11,465.46으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 역시 1% 올랐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도 1.32% 상승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국회 앞에 천막까지 쳤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당도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빗속에서 민주평화당 관계자와 국회 방호직원 사이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비키라고! 나와! 야당 탄압하는 거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회 본관 바로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겁니다. 이번에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처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바른미래당도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 사안이 아니라면서 연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야 5당 대표와 단판 회동을 갖자는 제안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 주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그 전에 매듭 짓자는 겁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통큰 결단을 해 협치의 결실을 거둡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그리고 주요 법안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야3당이 한몸이 돼 선거제도 개혁을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한 번도 두 가지를 연계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하고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거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인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며 연계 처리는 어렵다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또 선거구제는 선거구제고 이 선거구제는 아마 이게 쉽게 그렇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야3당의 청와대 회동 제안에 왜 자꾸 대통령을 찾냐며 여야 5당이 먼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우리 여건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를 둘러싸고도 여야 속내가 달라 야3당 요구대로 올해 안에 합의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길거리에선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당에서 어떤 조치 하실지 보여주죠. 그만두네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취임 100일 기자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야권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총공세를 반영하듯 기자들의 질문도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랄까요? 경제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조국 수석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촉구가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오자 급히 정리에 나선 겁니다. 야권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고 국민에 사과한다던 하루 전 당의 논평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뒤로 갈림길에 서 있던 조국 수석에게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선택지를 줄여주며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맞으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지 무슨 크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뭐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가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참여정부의 책임 총리 출신 이 대표 취임 이후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제 목소리 내는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검 반원 비위 논란 이후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청와대는 사실상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침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통해 오랜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로 들어가시죠. 기자 마이크 드셨습니까?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예,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에게 주목한 이유. 이 대표의 말과 논리가 청와대의 의중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8,8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33억 원을 체납한 법인이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8,800여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 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 순이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3억 원을 체납한 법인이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자 가운데는 연금보험료를 21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 체납액 6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억 원가량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기를 이용하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역류와 화상이 많은데요. 어린 피부에 생긴 화상은 흉터로 남기 쉬워서 평소 안전수칙과 응급조치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팔다리와 가슴에 2, 3도의 화상을 입은 생후 9개월 된 아기입니다.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어른이 돼도 일부 흉터가 남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최근 6년간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 가운데 4살 이하 역류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뜨거운 물이나 음식에 데였고 전기주전자 같은 일상용품, 난방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적더라도 소아나 유아는 어른보다 더 심하게 다치곤 합니다. 아직 진피층들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깊은 이도 화상, 심재성 이도 화상의 경우에는 거의 성인 기준에서의 3도 화상과 유사한 정도의 깊이로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자라면서 상처 부위가 뒤틀리거나 기능에 이상이 와서 여러 차례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역류아들의 화상을 예방하려면 뜨거운 것을 아이에게서 아예 차단하는 게 방법입니다. 특히 아이를 씻길 때는 물이 빠르게 데워지는 개수대나 순간온수기 대신 욕조에 물을 받아 써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아이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도 삼갑니다. 사고가 생기면 적절한 응급조치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8도 이상, 10도 이상 그 정도의 물로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쿨링을 하고 병원을 내원하면 되는데 만약에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아예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마른 담요라든가 아니면 면으로 된 이불 같은 걸로 싸서 또 물집은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가락이나 관절 부위는 크기가 작더라도 상처가 아물면서 살이 오그라드는 경우가 많아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주나 된장, 황토 등 민간 치료는 절대 금지입니다. 전문의들은 작은 화상이라도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사유재산 인정과 합리적인 출구 방안 허용 등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송기문 한유총 혁신추진단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신 추진 내용으로는 하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하나,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하나,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 사용료 인정. 끝으로 합리적인 출구 방안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평균 83살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길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은 신생아 울음소리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새 생명을 얻은 부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위에 아들이 둘 있고 셋째 딸인데 이제 가족들이 되게 바라던 딸인 만큼 좀 예쁘고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예측됐습니다. 여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5.7년, 남자아이는 79.7년으로 지난 10년 동안 각각 3.3년, 3.8년이 늘어났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으로 좁혀졌습니다.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는 지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00년 7.3년에서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기대 수명과 비교할 때 여자아이는 2.4년, 남자아이는 1.7년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장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는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등에 이어 15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의 생존 확률이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살까지 살 확률은 여자아이가 80%인 반면 남자는 60%로 나타났습니다. 20살과 40살, 65살 생존자가 80살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자가 크게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60살인 남자는 앞으로 23년을, 60살인 여자는 2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찰이 의식을 잃은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천 관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입니다. 뭔가 상황이 급박해 보이죠. 경찰관이 쓰러진 시민의 가슴을 세차게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경찰관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서 곧바로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잠시 뒤에 이 남성은 의식을 찾았고요.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지체 없는 응급활동으로 골든타임을 지켜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할 우려도 없다면서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참모장의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정비사의 연결식이 엄수됐고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동료들은 추도사를 통해 고인이 생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해왔다며 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했던 산림 항공 가족을 잃었다고 애통함을 나타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임 경찰 지휘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감용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수여식에서 최근 일어난 대법원장 화염병 사건과 유성기업 폭행 사태를 언급한 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구두 공장을 찾아 국내 신발 생산 비중을 높이고 생산 원가도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2월 이 공장을 시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언급하며 이 공장이 북한 신발 공장의 표준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1일 동해안 일대 어업기지들을 시찰한 데 이어 경제 성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애인 단체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어제 26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이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임기모 주 아르헨티나 대사와 호르헤 파우리의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1년에 최대 200명의 18살에서 30살 한국 청년이 최장 1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일시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세상을 뜬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일시 휴전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고인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장례식에 초청하면서 모든 정쟁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에어포스 원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관이 옮겨집니다. 고인은 미 의회 중앙홀에 안치돼 사흘간 일반인의 조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트럼프와 고인의 아들 잽 부시는 맹비난을 주고받았고 Jeb Bush is a low energy person. For him to get things done is hard. Just one other thing I got to get this off my chest. Donald Trump is a jerk. Thank you. 고인 또한 오히려 힐러리에게 표를 찍겠다고 말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지만 고인은 자신의 장례식에 트럼프를 초청함으로써 마지막 화합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명문가에 태어나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그였지만 약자 보호와 화합이라는 평생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Without a doubt, he'll be sorely missed. What I think was cool about him is whether you were a Democrat or a Republican, he brought people together.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 참석은 물론 장례식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G20 정상회의 성과 기자회견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셧다운을 예고했던 장벽 예산 논쟁도 일단 중단하기 위해 여야가 초단기 임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8살에 군 복무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시작한 고인이 쉽지 않은 통합을 이뤄내는 것으로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한국의 과학연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1호를 탑재한 미 민간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우주 공간으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팰컨 9의 블록 5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번 로켓은 우주 탐사 사상 최초로 3번째 재활용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연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탑재돼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인 3명을 태운 러시아 소유스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소유스 MS-10이 유인 우주선이 발사 과정에서 고장을 일으켜 추락한 후 첫 유인 우주 발사선입니다. 우주선에는 러시아 우주인 올레 코노넨코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여성 우주인 앤 맥클레인, 캐나다 우주국의 다비드 생자크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리 기후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입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 200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산업화전 대비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에서 2.5도로 제한하고자 지난 2015년 체결한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 변화는 많은 사람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in deep trouble with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is running faster than we are, and we must catch up sooner rather than later before it is too late.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의 대표단은 오지 않았지만 그 빈자리를 환경 전도사로도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채웠습니다. 슈왈츠네거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미국민이 파리 기후협정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es, we have a Meshuggah leader in Washington, but remember that America is more than just Washington or one leader. 파리 기후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처 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세부 이행 규칙을 마련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진국들은 감축 중심의 단일 이행 규칙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지원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납포한 데 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함정과 승조원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나토 함정의 아조프에 배치는 거부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해와 아조프해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납포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과 승조원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나토가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또 아조프해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러시아가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29개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Russia must release the Ukrainian sailors and ships. It must also allow freedom of navigation and unhindered access to Ukrainian ports in the Sea of Azov. 하지만 아조프해에 나토 함정을 배치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나토가 당장 개입하기는 꺼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러시아와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납포해 크림반도의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아직 억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력을 벗어나 서방에 대한 접근을 서두르자 초조감을 느낀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경 태도를 보여 여타 옛 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에서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를 폭력 사태로 얼룩지게 한 이들 가운데 극우단체와 극좌단체 조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자민 그리브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경찰과 맞서 싸우고 파괴하고 약탈하기 위해 극렬한 시위에 나섰는데 이들은 노란 조끼 시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옹 프랑세즈와 바스티옹 소시알 등 프랑스 극우단체들도 자신들이 샹젤리제 집회에 참여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지난 5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문제 등을 교황에게 설명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바스 수반이 포옹을 하고 볼에 키스를 하는 등 친밀함을 표현한 가운데 약 20분 동안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절염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연골이 다른 세포나 조직과 달리 손상되면 쉽게 재생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구리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염.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닳아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아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머리뼈 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특정 효소가 나와 연골을 계속 분해해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끊어주는 유전자를 찾은 겁니다. 특히 이 유전자는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재생까지 도왔습니다. ITGBL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전자가 연골세포에서 발현이 돼서 연골세포가 연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외에도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같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사람의 세포에서도 똑같이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사실을 확인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줄기세포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GBL1 같은 경우는 연골 세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자매지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관절염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벤처 회사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가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진실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 씨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료 배우 윤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일보 출신 조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윤 씨는 공판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날의 모든 일이 지금도 선명하다며 피고인 조 씨에 대해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의 야산에서 야생동물 밀렵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세종시 금남면의 야산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5마리가 불법 밀렵 도구인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밀렵 도구는 야생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에 2중, 3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현장에서 20개 넘게 수거됐습니다. 4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운영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47살 윤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입금액 기준 4,400억 원대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24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400점이 넘는 고려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관심을 끌었던 북한의 태조 왕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인 918년,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스승 희랑대사의 모습입니다. 이마에 패인 주름살과 인자한 미소, 튀어나온 광대뼈까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초상 조각은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 전시를 위해 처음으로 합천 해인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희랑대사상과 함께 전시하기 위해 대여를 요청했던 북한의 국보 태조 왕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제 간의 만남을 주제로 태조 왕건상을 전시할 예정이었던 공간에는 이렇게 연꽃 모양 좌대만 놓여 있습니다.
유물 없는 자리를 전시하는 것은 아마 우리 박물관 전시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상징으로서 왕건상은 오지 않았지만 특별전시장 곳곳은 귀한 문화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 있는 45개 기관이 소장한 문화재 450여 점이 모였습니다. 해인사에 가도 직접 볼 수 없는 가장 오래된 대장경 목판과 희귀한 불화 아미타 열애도를 포함해 고려 미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청자와 불상, 공예품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술성의 정점을 보여주는 미술품도 훌륭하지만 이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 그 오래된 이야기의 힘, 오래된 유물의 힘을 함께 오셔서 보시고 100년 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놓쳐버린 건국 1000주년 때의 아쉬움을 달래듯 화려함과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고려전은 내년 3월 초까지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전국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비를 맞지 않도록 오늘은 큰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 개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10에서 40mm,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의 황사가 비와 섞여 내리면서 고농도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상층에 남아있는 황사의 일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한파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토요일 아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8.9도, 대구 11.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 청주 12도, 대구와 전주, 광주가 14도로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추위 속에 목요일엔 남부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엔 충청과 호남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뒤 8시에 이어집니다.